군주에서 흡혈귀로 드라큘라의 진짜 이야기. 15세기 동유럽은 문명과 야만이 충돌하고 십자가와 초승달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이던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왈라키아 공국은 서구 기독교 세계와 팽창하는 오스만 제국 사이에 위태로운 완충지대였죠. 이 비극적인 지형 위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던 군주였으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로 적들의 심장에 공포를 각인시킨 공포의 화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드라큘라라 부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 송곳니를 드러낸 흡혈귀 이전에 그곳에는 차가운 지성과 타오르는 복수심을 지녔던 실제 인물 블라드 3세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검은 망토를 두르고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창백한 흡혈귀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공포의 상징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전설적인 괴물 뒤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비극적인 실제 인물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신화라는 두꺼운 안개를 걷어내고 피와 강철로 쓰인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두 얼굴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5세기의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 왈라키아를 다스렸던 실제 군주, 블라드 3세입니다.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대체 어떻게 한 명의 역사 속 군주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괴물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거대한 물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불멸의 괴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를 만들어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폭력과 배신이 일상이었던 한 시대에서 시작되거든요. 블라드가 태어난 15세기 왈라키아는 말이죠,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 끼인 아주 위태로운 땅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기독교 유럽이, 동쪽에서는 막강한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충돌했죠.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서 생존 자체가 매일매일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드라큘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남자와 괴물을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이 이름 안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인 블라드 2세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그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만든 최정예 기사단, 용의 기사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이건 오스만 제국에 맞서는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라는 엄청난 명예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드라쿨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마니아어로 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드라큘이라는 단어에는 악마라는 뜻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루마니아어에서 이름 뒤에 A를 붙이면 주미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드라큘라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드라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용의 아들이자 동시에 악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뭐랄까 운명 같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의 그 지독한 잔혹함은요, 사실 끔찍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동생과 함께 적국인 오스만 제국에 정치적 인질로 보내졌어요. 매일 굴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적의 선진 군사 기술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걸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바로 공포야말로 인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인질 시절에 뼛속 깊이 새긴 이 공포의 기술을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현실에 펼쳐냈는지 한번 보시죠. 1456년 드디어 왕좌를 되찾은 블라드는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내부의 적,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썩게 만들던 부패한 귀족 보이아르들이었죠. 그는 복수를 위해 가장 성스러운 부활절 축제를 이용합니다. 귀족들을 파티에 초대해 놓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조리 처형하거나 평생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그의 통치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이 유명한 일화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는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사소한 범죄에도 예외 없이 끔찍한 꼬챙이형을 내렸어요. 그가 만든 질서는 법에 기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도 100% 절대적인 공포에 기반한 거였죠. 공포를 가장 효율적인 통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 숫자 2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건 바로 왈라키아를 침략해온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메드 2세를 맞이했던 끔찍한 광경,
꼬챙이 숲에 전시된 오스만 포로의 숫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광경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 그 자체였습니다. 적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었던 거죠. 자, 블라드가 사망하고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릅니다. 과연 이 역사 속 잔혹한 군주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아는 불멸의 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걸까요? 1897년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가 도서관에서 드라큘라라는 이국적이고 강렬한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스토커는 블라드 3세라는 인물의 실제 역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보다는 드라큘라라는 이름이 주는 신비로운 어감, 그리고 트란실바니아라는 낯선 배경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느끼던 불안감, 이민자에 대한 공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억압된 욕망 같은 것들을 전부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괴물을 창조해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블라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인간 군주였지만 드라큘라 백작은 오로지 자신의 영생을 위해 피를 탐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무기나 상징도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스토커는 역사에서 이름과 배경만 살짝 빌려왔을 뿐 사실상 100%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낸 셈이죠. 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거, 피를 마신다는 설정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사 기록 어디를 봐도 블라드가 피를 마셨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블라드와 적대 관계였던 독일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인쇄술을 이용해서 그를 피에 굶주린 폭군으로 묘사하는 팜플렛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뱀파이어 신화의 아주 작은 씨앗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블라드 3세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그의 고향인 루마니아에서는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공포의 상징, 뱀파이어로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네,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블라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잔혹함은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고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필요하기였다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흡혈귀지만 그들에게는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다고 알려진 스나고프 수도원에 무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가 그의 전설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블라드 3세,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국을 지키려 했던 정의로운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피를 갈망한 잔혹한 괴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저 폭력적인 시대에 내던져져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또 한 명의 비극적인 인간이었을 뿐일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블라드 3세 혹은 드라큘라, 그는 칼과 피로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려 했으나 결국 펜과 상상력에 의해 영혼을 획득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왈라키아의 독립이었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를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공포의 파수꾼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성자였을까요? 아니면 악마였을까요? 혹은 그저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극적인 인간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블라드 3세라는 한 남자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와 잔혹함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실체를 압도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다는 스나고프 수도원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여전히 역사와 전설 사이에 어두운 숲을 거닐며 우리 사회의 부패와 무질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공포라는 유산은 인류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